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주 오래된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른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파티를 열면 한국 증시도 최소한 샴페인 잔은 부딪힌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어젯밤에 이 공식이 아주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였죠. 네, 다우존스는 역사적인 5만 포인트를 찍으면서 막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한국 코스피에서는 하루 만에 무려 6조 원이 증발하면서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됐거든요. 참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 투자 공식이 왜 하룻밤새 깨져버린 걸까요? 데이터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오늘의 심층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오늘 하루도 엄청난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 2026년 5월 19일자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네, 진짜 쏟아지는 수치들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하루였잖아요. 오호, 주식창 보고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날일수록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네네. 표면적인 현상 아래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지금 어디서 발원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와 흐름을 추적하는 게 오늘의 핵심 미션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수치부터 좀 짚어볼게요. 당장 다우존스는 2.10% 오르면서 5만 포인트를 돌파했어요. 네, 그야말로 다우 5만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코스피는 무려 3.25%나 폭락해서 7,300선을 뺏기고 7,271.66으로 마감했습니다. 진짜 처참한 하락이었죠. 여기서 뼈 아픈 건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무려 6조 원, 주식 수로는 약 930만 주를 순 매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시총 상위주 성적표를 보면요.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던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16%, 현대차가 마이너스 8.90%, 기아가 마이너스 4.68%, 네. 그리고 기계 섹터 전체가 마이너스 6.04%로 폭락했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니, 다우가 저렇게 날아가는데 한국 기술주랑 제조업은 왜 이렇게 무너진 건가요? 막 비유하자면 다우존스라는 테이블에선 5만 포인트 찍었다고 파티를 하는데 한국 증시 테이블은 저 구석에서 막 울고 있는 격이잖아요. 네, 겉보기엔 정말 모순적이죠. 미국은 잘 나가는데 우리만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니까요.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 기묘한 온도 차이에 엄청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근데 데이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리포트에 나온 미국 증시 주요 지수를 보면 아주 기이한 숫자가 하나 눈에 띄거든요. 기이한 숫자요? 어떤 거죠? S&P 500과 나스닥의 등락률이 정확히 플러스 0.00%, 즉 변동이 아예 없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0.00%요? 네, 제로입니다. 아예 안 움직였다고요. 아니, 다우가 5만을 찍었는데 나스닥이 보합이었다는 건 미국 전체가 파티장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겉보기엔 나스닥 지수가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지각 변동이요? 다우 지수가 5만 포인트를 이끌면서 올라가는 그 이면에는 미국 반도체 쇼크가 있었습니다. 아, 반도체 쪽이요?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스닥의 기술주들을 아주 강하게 짓눌렀거든요. 네네. 이 강력한 하방 압력이 다른 전통산업 섹터가 올라간 거랑 정확히 상쇄되면서 0.00이라는 폭풍 전야 같은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막 도시에 큰 지진이 났는데 다우존스라는 되게 견고하고 오래된 벽돌 건물들은 끄떡없이 버티거나 가치가 올랐는데 그렇죠. 반대로 기술주나 반도체라는 아주 비싸고 화려한 유리 마철로들이 가장 먼저 와장창 깨져버린 거네요. 와, 아주 정확하고 와닿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유리 마철로의 붕괴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서 고스란히 한국 증시를 덮친 거고요. 아하, 우리나라는 기술주 비중이 높으니까요. 맞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술주, 반도체 기업들이 시가총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기둥이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관점에서는 지금 단순히 미국을 사고 한국을 파는 국가 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 국가 문제가 아니라 네, 섹터 간의 거대한 자금 이동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서 돈을 빼고 있는 과정에서 기술주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기계적인 현상에 가깝습니다. 와, 이제야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그 반도체랑 기술주라는 유리 마철루가 왜 갑자기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린 건지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주식시장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기초 체력, 특히 채권이랑 원자재 시장에서 그 답을 찾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묵묵히 전체 시스템의 배관을 돌리고 있는 이른바 FICC 시장의 동향을 봐야 하거든요. 청취자님들을 위해서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FOMC가 정확히 뭔가요? 채권, 외환, 상품의 영어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글로벌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거대한 자금줄 역할을 하는 인프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배관이 흔들리니까 위에 있는 건물도 흔들렸다. 정확합니다. 리포트를 보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595%로 OBP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FOMC의 매파적 기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금리를 안 내리겠다는 강경한 태도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OBP면 0.05%포인트잖아요. 오른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숫자 자체는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의 OBP 상승은 엄청난 지진파와 같습니다. 지진파급이요? 네, 기준이 되는 돈의 가격, 즉 이자가 그만큼 확 비싸졌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특히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주가를 높게 평가받는 기술주 입장에서는 이 국채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주식의 매력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금리 인상이 기술주에 타격을 준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미국의 매파적 태도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유가 상승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네, 원유 시장 말이죠. 리포트에 따르면 WTI 국제 원유가 배럴당 108.27달러로 뛰면서 100달러대 고유가가 굳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근데 그 이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보류하겠다고 발언했고 또 미국이 해상에서 러시아 원유를 거래할 수 있게 30일 추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지정학적 요인들이 얽혀 있죠. 아니,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고 막혀있던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 더 풀리게 허가를 줬다면 공급이 늘어나고 상황이 평화로워지니까 기름값이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오히려 유가가 108달러까지 치솟는 건지 그 메커니즘이 진짜 전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표면적인 뉴스만 보면 기름값이 내려가야 맞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위험 프리미엄이요? 네, 공격 보류 발언이나 30일짜리 한시적 허가라는 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30일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아, 30일 시한폭탄 같은 거네요. 맞아요.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진 겁니다. 네네. 원유 시장은 당장의 공급량보다 미래의 공급망이 갑자기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불안감이 가격의 프리미엄으로 얹어지면서 108달러라는 숫자를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당장 오늘 평화롭더라도 내일 당장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값, 그 프리미엄이 유가에 이미 다 반영된 거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와, 이런 바다 건너 정치판의 말 한마디가 참 무섭네요. 그럼 이런 고금리랑 불안감으로 똘똘 뭉친 고유가가 우리 청취자님들 지갑이나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게 되나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왜 어제 현대차나 기아, 기계 섹터가 뼈아프게 박살났는지 인과관계가 뚜렷해집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죠? 고금리는 기업이 공장을 짓고 돈을 빌리는 금융비용을 폭등시키잖아요. 이자가 비싸지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고유가는 물건을 만들고 배에 실어 나르는 물리적 기초비용을 폭등시킵니다. 아, 양쪽에서 쪼여오는군요.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덮치면 신흥국이자 전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기업들은 치명적인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당장 하반기에 정유나 석유화학, 항공업계의 타격은 불보듯 뻔하겠네요. 비행기 띄울 연료비 치솟고
플라스틱 원자재 값도 오를 테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뛰어버린 원가를 소비자 가격에 마음대로 전가하기도 몹시 어렵거든요. 물건값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다는 얘기네요. 네, 이익이 쪼그라들고 실적 악화가 뻔히 보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 주식부터 무려 6조 원어치 내다 파는 도미노 타격이 벌어진 겁니다. 아, 금리와 유가라는 양쪽의 거대한 벽이 서서히 좁혀오면서 기술주와 수출주를 압사시키고 있는 형국이네요. 아주 섬뜩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궁금한 질문이 남습니다. 기술주에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6조 원의 자금, 그리고 극한의 공포를 느낀 투자자들은 대체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리포트를 보니까 이 피난처들이 정말 기묘합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먼저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영원한 대명사인 금값이 20달러 상승했어요. 그래서 국내 금 시세가 약 81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금값 상승은 전형적인 공포 반응이죠. 그리고 유럽 쪽을 보면요. 방산주 강세랑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기대감으로 독일 닥스 지수가 1.32% 상승했어요. 피난처를 찾아 유럽으로도 돈이 갔군요. 네, 근데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소름이 돋았던 모순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아, 비트코인이요? 네, 리포트에 명시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비트코인 500달러 상척, 그리고 1240달러 상승.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수치가 명확히 적혀 있죠. 막 숫자 단위 자체가 워낙 극단적이니까 이 변동성 자체가 무시무시한데요. 게다가 비트코인 ETF로 순유입이 계속 쏟아지고 있대요.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죠. 여기서 진짜 거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 반응이 진짜 모순적인 게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이랑 전쟁이 무서워서 묵직한 금괴를 사서 침대 밑에 숨기고 있어요. 그렇죠. 극도로 안전한 걸 찾는 거니까요. 근데 동시에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큰 극강의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ETF에 돈을 들이붓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막 극도의 공포랑 극도의 탐욕 사이에서 분열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가장 안전한 금이랑 가장 위험한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죠? 와,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십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리포트에서 우리가 짚어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거든요. 진짜 미스테리 같아요. 여기서 리포트가 인용한 거대 헤지펀드 시타델의 경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 증시 상승세를 이끈 자금, 흐름 역전 위험이 커졌다는 코멘트요. 자금 흐름의 역전이 기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는 뜻인가요?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아주 단순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좀 올라도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빅테크 성장주만 사면 무조건 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었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다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연준의 매파적 태도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박살나고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 공식이 역전된 겁니다. 아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산을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성장주 바구니에 맹목적으로 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철저하게 쪼개고 파편화시켜서 각기 다른 성격의 피난처로 흩뿌리고 있는 현상인 거죠. 포트폴리오를 극한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왜 하필 그게 금이랑 비트코인이냐는 거죠? 자산의 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시스템 붕괴를 막아줄 전통적인 최후의 방어막으로는 여전히 금을 선택하죠. 네, 금은 옛날부터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과거의 단순한 투기판이 아닙니다. ETF라는 제도권 자산으로 완벽히 편입되었거든요. 아, ETF요? 네, 기관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 금과 함께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피난처이자 알파 수익을 내주는 또 다른 형태의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는 막 위험천만한 도박이 아니라 기관들의 거대한 포트폴리오 엑셀 시트 안에 들어가는 정식 항목이 되면서 금과 나란히 움직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동시에 오늘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미국 부동산 섹터가 단 하루 만에 7.42%나 급등한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부동산도 올랐어요? 네, 묻징화 투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별적인 호재나 확실한 실적이 있는 자산으로만 자금이 핀셋처럼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시장 참여자들이 극도로 똑똑해졌으면서도 동시에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리 마철로에서 다급하게 빠져나온 돈이 튼튼한 금괴 벙커랑 새로운 디지털 금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쪼개져서 숨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자금이 이리저리 튀는 혼란스러운 현상을 진단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님들이 당장 이번 주 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나침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시장의 향방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간 증시 캘린더가 정말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일정이 꽉 차 있죠. 당장 다가오는 수요일 5월 20일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이벤트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목요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이어서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PMI 수치까지 쏟아집니다. 네,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이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선행지표, PMI까지 더해지잖아요. 네네. 수요일과 목요일이 거시경제의 단기적 방향을 가를 거대한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코스피가 7,300선 아래로 붕괴되며 피바다가 됐는데 헤드라인들을 보면 이때가 기회다. 반도체 저가 매수해라.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항상 폭락장에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죠. 당장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잘 나오면 이 공포 분위기가 180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피가 낭자일 때 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주워 담아야 하는가 아니면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는가 엄청 고민되실 텐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쏟아지는 이 거대한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가? 예측 가능성. 네,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수요일의 엔비디아 실적은 글로벌 기술주 전체의 멱살을 잡고 흔들 이벤트고요. 목요일의 FOMC랑 지표들은 시장의 가장 큰 공포인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고정 관측을 확인시켜줄 끝판왕이거든요. 이 두 거대한 이벤트가 맞물려 있군요. 네, 이 두 메가톤급 변수가 충돌하는 이번 주 중반은 반도체 변동성이 말 그대로 극한으로 치솟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결론도 아주 단호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반도체 저가 매수 타이밍은 신중히 판단할 것. 섣불리 여기가 바닥이라고 예측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리포트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거니까 기관들의 움직임처럼 에너지나 금 같은 안전자산 매수 흐름을 해치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거네요. 네, 섣부른 바닥 예측보다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지표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다 영웅이 되기보다는 단단한 벙커에 들어가서 지표라는 레이더망을 확실히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게 현명한 생존 전략이겠네요. 맞습니다. 투자는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벌써 오늘 치열하게 탐구한 내용들을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굵직한 통찰들을 많이 나눴어요. 네,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이었죠. 다우 5만 돌파의 환호성 뒤에 숨어서 코스피 7,300선을 무너뜨린 미국 반도체 쇼크의 메커니즘을 짚어봤고요. 그렇죠. 또 108달러로 치솟은 유가랑 매파적인 고금리가 어떻게 수출 국가들의 배관을 옥죄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을 피해 거대 자본들이 엔비디아 실적과 FOMC를 앞두고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기묘한 피난처로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추적해냈습니다. 파편화된 주가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글로벌 자금의 피난처까지 전체 인과관계를 스토리로 엮어냈을 때 비로소 진짜 맥락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복잡한 정보들을 통해서 시장을 꿰뚫어보는 통찰을 얻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깊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제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치고 지나간 도발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요. 전통적인 절대 안전자산인 금과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인 비트코인이 동시에 안전한 피난처로 묶여서 오르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귀한 디커플링과 커플링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과연 2026년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와, 주식과 채권이라는 전통적 공식이 깨진 이 시대에 던질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무조건적인 안전지대란 이제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옛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입니다. 기존의 상식이 붕괴되는 이 극단적인 시장에서 여러분의 자산과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주고 있는 안전고리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피난처를 점검해 볼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탐구한 이 내용들이 당장 내일 아침 회의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에 훌륭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끈질기게 왜? 라고 묻는 시각만이 가장 든든한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깊게 들여다보면 언제나 길이 보이니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일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